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2022년 일자리 사업 운영 방향을 담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시행된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및 노동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2022년 일자리 사업 운영 방향을 담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사업은 24개 부처에서 실시하였고 당초 166개 사업 25.5조 원 규모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추경 및 기금 계획 변경을 통해 8.1조 원을 확대하여 총 33.6조 원 규모로 추진됐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기업의 고용 유지를 최우선으로 지원했고 직접 일자리 사업에서도 기존 취약계층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자도 우선 선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일자리 사업이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2022년 개선 방안으로 그간의 방역 성과니 백신 접종 확대 등에 의한 노동시장 회복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직접 일자리는 노동시장 회복에 따라 민간 일자리로 우선 진입하도록 단계별로 최대한 유도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의 조기 안착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우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학, 석, 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 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으로 구분해 시행합니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지원 사업은 지난 2월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 경영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공공연구기관의 우수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 개발 수행을 지원합니다.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업을 우대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부당하게 부담한 산재 노동자의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노동자가 부담한 진료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 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 부담금 확인 제도를 통해 연간 약 32,000명의 산재 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 노동자가 진료비 본인 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 심사를 거쳐 과다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 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하고 해당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 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 근로자들 업무 능력을 키우는 고숙련 1학습 병행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고숙련 1학습 병행 훈련은 고교 단계 1학습 병행인 산학 1채용 도제학교와 연계의 기업에서 일하면서 2년 과정의 고숙련 기술 융합형 훈련을 받아 국가 자격과 전문학사까지 취득하는 1학습 병행 유형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1학습 병행 과정은 기업이 청년 등을 학습 근로자로 우선 채용한 뒤 체계적인 현장 훈련과 학교 등에서 이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터 기반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으로 올해 4월까지 기업 1만 7천여 개와 근로자 11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고숙련 1학습 병행 참여 학생은 최신 기술 습득,
등록금 지원, 학위 취득이 가능해 만족도가 높고 참여 기업은 고등학교 때부터 해당 분야에서 일과 학습을 병행해온 근로자를 계속해서 기업 핵심 인재로 성장시킬 수 있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이해학습병행 사업 근간인 산업 현장 이해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학습 근로자가 최종 평가에 합격하면 이해학습병행 국가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현역병 임용 대상자들의 산업기능 요원 편입 시 국가 기술 자격 취득자에게만 편입을 허용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이해학습병행 자격으로도 편입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해학습병행 자격 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2019년 직장을 옮긴 임금 근로자 3명 중 1명은 임금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경우는 10%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일자리 이동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등록 취업자는 총 2,435만 8천명으로 2018년 2,383만 7천명보다 2.2%인 52만 1천명이 증가했습니다. 등록 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인정자료를 활용해 파악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019년 등록 취업자 중 전년과 비교했을 때 일자리를 이동한 사람은 387만 6천 명인 15.9%였으며 68%인 1,657만 1천 명은 2018년 주된 일자리가 2019년에도 유지됐습니다. 2018년에서 2019년으로 오면서 일자리를 이동한 임금 근로자의 67.5%가 임금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31.7%는 일자리를 이동하면서 임금이 줄었습니다. 2019년 이동자 가운데 75.5%는 중소기업 근로자였고 비영리기업 이동자는 13.4%, 대기업은 11.1%에 그쳤습니다. 이동자의 74.7%는 종전 근무하던 기업과 동일한 규모의 기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82.7%는 이동 후에도 중소기업에 근무했으며 대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0.2%에 불과했습니다. 네이버가 본사, 계열사 소속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만 이틀의 백신 휴가를 주고 일부 손자회사에는 하루만 주기로 해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나 직무에 따라 백신 휴가 기간을 다르게 주는 기업들이 잇따르면서 백신 휴가 차별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네이버는 백신을 접종한 본사 직원들에게 이틀의 유급 휴가를 주는 방침을 인트라넷에 안내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당일에 휴가를 쓰고 접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루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인 등 관계사들도 같은 기간의 휴가를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손자회사 3곳은 접종 다음날 하루만 쉴 수 있게 했습니다. 백신 접종 초기 이들 회사 내부 시스템은 본사처럼 이틀 휴가를 안내하는 공지가 올라왔으나 곧 접종 다음날 휴가로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백신 휴가로까지 직원을 차별하지 말자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공동성명은 굳이 백신 휴가를 차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정보기술업계 대부분의 회사가 이 일에 백신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들이 차별적인 백신 휴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강제력 있는 지침이나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이상 반응 회복 기간인 접종 후 이틀 동안이라도 휴가를 보장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접종하는 다음 달부터는 규모에 관계없이 기업들이 일정 기간에 백신 휴가를 도입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음은 조직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도시정책 지표조사 응답자 4만 85명의 출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혼 남성의 평균 출근 시간은 36분으로 기혼 여성의 16분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혼 남성과 여성의 평균 출근 시간은 각각 34분, 32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기혼 여성의 짧은 통근 시간에 대한 연구에서 전문가들은 교육 수준이 높아도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감수할 좋은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며 특히 자녀 수가 많을수록 통근 시간이 짧은 일자리로 제한되는 사회적 차별의 산물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여성들은 아이에 대한 책임감, 등하원 돌보미 고용 등 부대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 여전히 엄마를 주 양육자로 보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 HR 부서에서 일하다가 경력 단절로 교육 공무직원으로 재취업한 한 여성은 아이가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적성, 전공,
연봉을 모두 포기하고 집 근처 계약직 일자리에서 일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근 거리가 가깝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회사 일과 가사가 중첩되면서 여성 부담이 2배가 되는 구조로 직장에도 육아에도 모두 전념해야 하는 사회적 모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상상만 했던 월화수목토토일의 삶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재택근무 등이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사일 근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스페인으로 올 가을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사일제 실험에 나섭니다. 오는 10월에는 주사일제를 추진하는 각국 정당들이 스페인 발렌시아에 모여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해 정보도 교환하고 토론도 벌일 계획입니다. 일본의 집권 여당도 최근 주사일제 추진을 선언했으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도 지난해부터 주사일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주사일제가 논의되는 상황을 보면 과거 주5일제가 도입되던 과정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주5일제는 1926년 미국 포드 자동차를 창업한 헨리 포드가 현재와 같은 주5일제를 기업에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주5일제는 대공황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 보편화되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주5일제 도입에 나서는 나라는 미국으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이 1938년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양산되자 치솟는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주5일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구에서 주5일제가 도입된 지 한 세기 만에 세상은 변화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공황 당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주5일제를 도입한 것처럼 2010년 전후 유럽에서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한 해결책으로 주4일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탄력근무제가 도입되면서 반강제적으로 주4일제를 위한 실험이 진행됐고, 실제로 주4일제 근무를 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주4일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한국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전환을 맞고 있는 지금 새로운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주4일제가 극대안적 성격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GM 사무직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성과연봉제 개념으로 받은 업적 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은 소송 제기 14년 만에 밀린 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한국 GM과 연구개발업인 GM테크니컬센터 코리아 사무직 노동자 1천여 명이 2007년 제기한 통상임금 체불소송 제3고심에서 한국 GM 쪽의 상고를 기각하고 밀린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 GM 사무직 노동자들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받은 업적 연봉과 조직수당,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GM은 2002년 회사 노동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개편하면서 사무직의 정기상여금을 업적 연봉으로 바꿔 각자의 성과에 따라 임금의 차이를 두도록 했습니다. 월 기본급의 700%의 전년도 인사평가에 따른 인상분을 더한 뒤 그 총액을 12개월치로 나눠 지급하는 시기였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나 다름없었지만 회사는 노동자마다 지급하는 금액이 다르다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적 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를 행사할 때 당사자가 신의를 조차 성실히 행해야 한다는 민법 심리인데, 대법원은 업적 연봉이 정기상여금과는 성격이 다를 뿐더러 이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자는 노사협의가 사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단체보험료, 귀성협의, 흑업회 등 노조가 함께 청구한 다른 임금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주 주간인사 노무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